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결혼을 언제 하느냐고 많이들 물어와서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데요. 사실 결혼식장 앞까지 간 적이 있어 다시는 그 문을 열고 싶지 않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길거리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철마다 나오는 과일을 파셨고 건어물과 각종 채소를 도매시장에서 떼어와 물건을 파셨죠. 저도 학창시절에 때때로 부모님이 일하시는 길거리로 나가 옆에서 손님들에게 잔돈을 거슬러 드리거나 저의 물건을 사달라고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있었답니다. 부모님은 크게 욕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셨고 그저 오늘 하루만 무사히 새끼 밥만 잘 먹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난한 성장기를 겪었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거 하나를 손에 넣는 게 어려웠고 먹고 싶은 걸 사달라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꿈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오롯이 건강하게 잘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성적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분들이셨죠. 하지만 저는 어릴 적 장난감 청진기를 가지고 놀 때부터 의사라는 꿈을 가졌답니다. 학창시절에는 의사를 목표로 하고 공부에 매진했죠. 그래서 수능시험을 만점에 가까이 받게 되었고 원하는 의대에 들어가 꿈을 위해 날개짓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4년과 인턴 2년 그리고 레지던트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전공을 내과로 결정했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어 내과로 정한 건 아니고 교수님들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학과를 조언해 주셔서 내과 전문의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해냈죠. 그래서 부모님은 늘 저만 보면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셨답니다. 저야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학자금 대출금을 갚는 직장인들이 태반이라며 부모님이 잘못한 건 하나 없다고 알려드렸죠. 부모님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진 못했지만 정신적으로 누구보다 큰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활동을 해오며 번 돈은 꽤 많았어요. 대학병원의 전문의로 일하고 있으니 생각 이상으로 많은 돈이 벌리더라고요. 저는 목돈을 모으고 가장 먼저 부모님께 단독주택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좁은 빌라에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지내시는 것 같아 딸로서 효도를 하고 싶어 부모님 집부터 장만해 드렸죠. 물론 부모님은 제 선물을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평생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며 혼까지 났습니다. 선혜야, 엄마 아빠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우린 여기서 쭉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단독주택은 네가 들어가 살아라. 너야말로 병원 앞에 좁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답답하니? 엄마, 나 돈 잘 벌어. 대학병원 전문이라고. 내 집은 내년에 살 계획이니까 걱정 말고 큰 집으로 이사 가세요. 부모님이 집을 받으셔야 내가 어디 가서 잘난 척도 하고 엄마한테 평생 생색내면서 살 거 아니야. 안 그래? 에이구, 넌 어쩜 어릴 때랑 똑같니? 우리가 노점상에서 일할 때 네가 옆에 붙어서 장사하겠다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 때랑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어. 내가 낳은 새끼지만 정말이지 똥도 버리기 아까운 녀석이야. 정말? 내 똥까지 탐내는 거야? 엄마, 내가 어떤 딸인지 알고 있으면 잔소리 그만하시고 얼른 이사 준비하세요. 그리고 벌써 집안에 가전제품이랑 살림살이 다 채워놨으니까 오래 쓴 물건들은 다 버리고 가시면 돼. 괜히 아깝다고 20년 쓴 선풍기 같은 거 들고 가지 말란 말이야. 아유,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엄마 아빠를 생각해주니 너무 고맙다. 그런데 선혜야, 앞으로는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네 인생에만 집중해. 네가 잘 사는 걸 보는 게 우리의 낙인데 이렇게 삐쩍 말라있으면 엄마 가슴만 아프다고. 밥 좀 잘 챙겨 먹고 쉴 때는 여행도 다니고 그러란 말이야. 부모님은 늘 이렇게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얼마 뒤 제가 마련해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새 냉장고와 소파, 기타 많은 물건들을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계셨답니다. 딸이 사준 것들인데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겠느냐며 손도 대지 않으셨네요. 저는 그 집과 더불어 인턴 때부터 줄곧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사실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30 중반까지 큰일이나 특별한 일 없이 의사로 살았습니다. 한편 저에게 고민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저와 동기인 의사들은 죄다 시집장가를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남자친구가 없어 고민이었답니다. 부모님은 인연은 언젠가 꼭 찾아오게 되어 있고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똑같이 하는 게 꼭 정답이 아니라면서 다른 시선을 생각하지 말고 오롯이 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글로 적어보니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남자를 대학 때 이후로 거의 사귀어보지 못한 저를 안타깝게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대학병원의 이사장님이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 왜 아직도 혼자냐고 하시며 당신의 조카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아 명문대를 나왔고 거창하게 사업까지 하고 있는 엘리트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에 저는 그렇게 잘난 남자가 왜 저를 만나겠느냐며 거절했는데 이사장님이 저를 조카 며느리로 삼고 싶으시다며 여러 번 저를 설득하러 오셨답니다. 그리하여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남자가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 또한 자랑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 꿀릴 게 없다는 마음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답니다.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를 본 순간 이사장님께 큰 절이라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영화배우 뺨치는 외모에 훤칠한 키 그리고 풍기는 분위기까지 모든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시크하게 앉아있었는데 그이가 저에게 대뜸 사귀어보자고 싶다고 말을 해서 허걱하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것도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제가 마음에 들었다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보자더군요. 마음 같아선 바로 좋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으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썸을 타듯이 만나며 그 남자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나서야 사귀기로 결심했습니다. 포근하고 자상하며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이런 남자 평생을 함께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6달의 연애를 하게 되었고 곧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언제나 그러하듯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예비 남편이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소박하게 사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제가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는데 첫 만남부터 조금 불편했습니다. 말투며 행동이며 남편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까칠하고 말을 곱게 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너는 직업이 의사라고? 직업은 좋네. 집안에 사자 하나씩 있으면 손해볼 게 없잖아. 그런데 부모는 뭘 하시나? 네, 저희 부모님은 고물상을 운영하고 계세요. 뭐 고물상? 폐지 주워다 파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거니?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은 노점상부터 해서 시장 바닥을 거쳐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셨어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죠.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런데 고물상은 좀 그렇다. 왠지 냄새나고 더러운 일 같다고. 어머님 말씀대로 일이 힘들고 지저분한 물건을 많이 접하게 돼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의사와 다르지 않은 직업이라 생각해요. 고장난 걸 다시 고쳐서 쓰려고 거치는 공간에서 일하는 게 꽤 자랑스럽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깔깔 웃으셨습니다. 아주 음유시인 나셨네. 그래, 너희 부모님 아주 잘나셨다. 됐니? 그깟 고물상 하는 걸 뭘 그렇게 비유를 해대면서 입에 침을 발라가며 떠들어대니? 그만하면 안에 들었으니까 네 부모 자랑은 그만해라. 여하튼 집안이 좀 빠지긴 하지만 네가 의사라고 하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 내 아들 등골 빼먹는 짓은 안 할 거 아니야. 혹시 너 빚이 많아서 내 아들이 갚아줘야 하고 그런 건 아니지? 네? 아, 네, 그럼요. 전 빚 같은 건 없고 어머님 아들이 저희 부모님에게 뭘 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좋아. 이만하면 됐다. 성격이 시원시원하니 마음에 드네. 대학병원 전문의를 내 며느리로 들이면 어깨에 뽕도 들어가고 좋을 것 같아. 둘이 결혼해. 시어머니가 말씀을 까칠하고 조금 재수없게 해서 결혼 허락을 쉽게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첫 만남에서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는 2주 뒤에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부모님이 먼저 신혼집에 대해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애들 신혼집은 강남으로 마련할게요. 세기 병원도 가깝고 제 아들 회사도 가까우니까요.
그럼 사돈 측에서 혼수랑 예단은 어디까지 해주실 수 있죠? 저희 엄마는 긴장 하나 하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필요한 건 모두 해줄 겁니다. 또 예단도 사돈이 바라시는 대로 해드릴 거고요. 대답이 빨리 나오시네. 듣지 않니 고물상을 하신다던데 돈을 잘 버시나 봐요? 그건 아니고요. 제 딸아이 결혼시킬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걸 리스트로 적어서 새애기한테 줄게요. 그럼 다 해주실 수 있죠? 엄마는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고 예의 바르게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앞서 말한 것처럼 무시하는 말투가 깔려 있었고 고물상을 비꼬는 말을 여러 번 하시며 저의 기분을 나쁘게 하셨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마음에 들겠나 하는 생각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시어머니가 건네준 혼수와 예단 리스트를 봤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 해주시면서 어마어마한 요구 상황을 적어두셨더라고요. 혼수는 그렇다 쳐도 예단으로 시어머니 외제차와 명품백이 왜 쓰여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요즘은 예단 같은 걸 생략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시모는 아주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걸 요구하셨네요. 이에 저는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리스트의 절반만 건네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부담하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죠. 부모님은 리스트를 보시고 아무렇지 않게 목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꺼내셨습니다. 두 분이 평생 모아온 재산이 든 오래된 통장이었죠. 금액을 보니 상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셔서 가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저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주시려고 알뜰살뜰하게 사셨나 보더라고요. 그 통장에 든 돈이면 시어머니가 요구한 모든 것을 마련하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으니 딱 절반만 달라고 말씀드렸네요. 엄마, 아빠,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나 이거 혼수를 2번 해가도 되겠어. 너무 많으니까 절반만 주세요. 두 분의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이렇게 한 번에 다 받아가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이 좋은 집을 마련해주고 살림살이도 다 새로 해줬잖아. 너한테 받은 거에 비하면 아주 약수하니 기분 좋게 받아가거라. 그래야 엄마가 너한테 생색도 내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지 않겠어? 아휴, 너무 고맙고 죄송해서 어쩐데. 엄마, 아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 돈은 감사히 잘 쓸게요. 그렇게 부모님의 피땀이 든 통장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강남 일대를 거닐며 아파트를 구경하고 다녔는데 거의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이고 잘 사는 곳이니 아파트뿐만 아니라 편의시설도 가깝게 있어 어디라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몇몇 집을 골라두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큰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이가 운영하는 회사가 쫄딱 망했답니다. 제가 그이 회사를 가봐서 아는데 꽤나 좋은 중소기업이어서 망할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처절하게 휴지 조각이 되었다네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남편 사업이 망하면서 시어머니의 재산도 빚쟁이들에게 넘어갔답니다. 한마디로 시댁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고 만 거죠. 그걸 보니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사업을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시댁이 망해 신혼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현실적으로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시댁 상황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쭈어 보았죠. 엄마, 지금 시댁이 완전 망했어. 그냥 망한 게 아니라 길바닥에 주저앉게 생겼나봐. 강남의 신혼집은 당연히 물 건너갔고 그이는 돈 한 푼이 없는 데다 카드도 죄다 정지가 됐다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되겠지? 결혼하면 내가 먹여 살려야 할 판이야. 엄마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더니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선혜야, 넌 돈 때문에 하준이와 결혼하려고 했어? 이제 강남에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혼을 접겠다는 거야? 엄마, 내가 속물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고 대답해줘. 그이랑 결혼하면 당장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고. 시어머니 집도 경매로 넘어가서 곧 쫓겨날 판이라고 했다고. 사람 일이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엔 하준이는 모든 일을 잘 헤쳐나갈 것 같은데 사실 하준이 엄마는 별로지만 하준이는 좋은 사람이잖아. 엄마가 보기엔 너랑 천생연분 같다고.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어울리고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엄마 생각은
네가 초반에만 조금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 물론 모든 결정은 선에 네가 해야지. 엄마 아빠는 하준 씨랑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네. 지금 당장 눈앞에 망한 걸 보지 말고 미래까지 생각하라는 말이지. 알겠어요. 조언 잘 들었어. 엄마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볼게. 엄마는 그저 당신 생각이니 결정은 제가 해야 한다며 충고를 덧붙이셨습니다. 며칠 고민을 해봤더니 남편과 헤어지는 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제 인생을 통틀어 부모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이가 사업에 성공하는 날을 기다리며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찾아가 제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은 약속대로 진행하자. 생각해보니 당신 사업이 망한 거지. 당신이라는 사람은 망한 게 아닌 것 같더라. 내가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으니 신혼살림 차려서 같이 시작해보는 거야. 선혜야, 정말이야? 고마워. 사실 너한테 차일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오늘 이렇게 반전대답을 들으니 너무 기쁘다.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해. 나도. 그럼 신혼집부터 다시 찾아보자. 난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지 못해. 형편에 맞게 조금 오래된 아파트로 알아보자. 그럼 난 어디든 자기랑 함께라면 좋다고. 당신 마음에 드는 곳으로 신혼집을 정하자. 그이는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는지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그리고 평생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저에게 잘한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서울에서 집값이 조금 저렴한 곳을 찾아다니며 여러 집을 구경했답니다. 저는 다 좋긴 했는데 제가 일하는 병원과 거리가 좀 있어서 결정이 꺼려졌습니다. 출퇴근에 3시간 정도 소비해야 할 거리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이가 신혼집을 계약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 했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조금 비싼 아파트이긴 하지만 대출을 끼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거라며 저희 병원에서도 가깝다고 말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마음대로 집을 계약하면 어떡해. 내가 집값을 내야 하는데 당연히 나랑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미안해. 그런데 그 집을 탐내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급하게 계약부터 해버렸어. 당신도 마음에 들 테니까 일단 한번 가보자. 저는 궁시렁거리긴 했지만 그이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계약했으리라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곧 저희가 도착한 아파트는 다른 곳이 아닌 시어머니의 옆집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며 시어머니도 곧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는데 그 옆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여러모로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아 말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곧 집에서 나와야 한다며 경매로 팔렸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그 옆집에 와서 살자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엄마가 권해서 계약한 거야. 가격도 좋게 나왔고 당신 병원이랑도 크게 멀지 않은 곳이라면서 말이야. 뭐? 어머님이? 어머님은 당신이 쫓겨나는 집의 바로 옆집을 우리 신혼집으로 써도 괜찮으신 거야? 그러자 남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우리 신혼집이자 엄마도 같이 살 집이니까. 엄마는 이 아파트 자체만 떠나지 않으면 된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마음 두고 계약한 거야. 이제 잔금은 당신이 해결하면 돼. 잠깐. 방금 뭐라 그랬어? 어머님도 같이 살 집이라니? 설마 우리 신혼집에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고? 저희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집을 계약한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시어머니를 제 돈을 주고 사는 신혼집에 모시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빈집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결정을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딨어. 그건 절대 안 돼. 난 죽어도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못 살아. 자기야, 흥분하지 마. 엄마랑 살면 여러모로 좋을 거야. 살림도 봐주실 거고 나중에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봐주실 거라고. 이 정도면 같이 살아도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오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당신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자기는 지금 한마디 의논 없이 모든 걸 결정했어. 당신 아무래도 이상해. 이거 다 어머님이 시켜서 한 거지. 솔직히 말해봐. 남편은 저의 질문에 쉽게 여유를 열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조용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뭐가 얼마나 있는지 확실하게 묻고 짚고 넘어갈 생각이었죠. 당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해. 성실하고 착한 건 다 알겠는데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마음대로 계약한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봐봐. 당신 마마보이야? 어머님이 시키면 다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이었어? 그게 엄마가 내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 내가 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명문대를 가고 사업을 할 수 있었겠어. 날 잘 키워주신 분이니까 꼭 모시고 살았으면 해. 내가 나중에 사업에 성공하면 그때 집을 마련해 드릴게.
그때까지만 참아주면 안 될까? 그래.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잘 키워준 건 알겠어. 어머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100번 이해해. 나도 우리 부모님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식이니까.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한 행동은 납득이 가지 않아. 내가 알던 혜준 씨가 아닌 것 같다고. 어머님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같아. 당신 나한테 털어놓을 말 같은 거 없어? 궁금하기도 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 비밀 같은 건 있으면 말해봐. 제가 그 일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정확히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달라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사실은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릴 적에 이혼하셨어. 나와 엄마는 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으로 먹고 살았고, 대학도 아버지가 보내줬고, 사업도 아버지가 차려주신 거야. 뭐라고? 나한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어떻게 멀쩡히 살아계신 데다 당신을 돕고 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거든. 미안해. 어휴, 하나씩 까보니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네. 그럼 사업은 왜 망한 건데? 당신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부도가 난 거냐고. 전에는 사정이 어려서 망했다고 했지만 내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말해봐. 그이는 입을 쉽게 떼지 못했는데 제가 솔직하지 못하면 결혼이고 뭐고 파토 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입이 열리더라고요. 알았어, 말할게. 사실은 엄마가 사치가 심하셔. 골프와 많은 취미는 기본에다가 여기저기 돈을 투자하는 재미로 사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회사 돈을 계속 마음대로 써오시다가 이번에 투자한다고 어디 황무지 땅을 거액에 샀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한테 걸린 거였어. 그리고 회사 직원 중 하나가 고발해서 횡령죄로 걸렸어. 그래서 사업장은 문 닫게 되었고 돈도 싹 잃게 된 거야. 남편의 말을 듣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빨대를 꽂혀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전부 이혼하시고 외국에 사시는 시아버지가 돈을 보내주고 계셨답니다. 이에 저는 시어머니라는 사람과 한 집에 사느니 여기서 남편과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제 인생이 순탄할 것 같아 이별을 통보하기로 했답니다. 자기야, 이제 보니 제대로 된 마마보이였네? 그게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바보든가. 난 당신처럼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남자하고는 결혼 못해. 당신이 망했어도 결혼을 결정한 건 오롯이 당신의 선한 마음과 성실함과 열정 때문이었는데 시어머니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 우리 여기서 끝내자. 뭐? 선혜야, 지금 헤어지자고 한 거야? 아니, 자기 왜 그래.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야. 엄마가 고생은 뭐 하진 않았지만 외롭게 사셨어. 그래서 돈 쓰는 재미로 사신 거라고.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안 돼. 다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헤어지자. 당신이 계약한 집은 시어머니랑 둘이 오붓하게 살면 되겠네. 내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으니까 이만 떠날게. 잘 살아. 그이는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자 바로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말라고 빌더군요. 선혜야, 이대로 가지마. 난 너랑 절대 못 헤어져. 이제 운명적인 상대를 만났는데 어떻게 헤어지겠어.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 끝내지 말자. 남편의 눈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계속 갈등을 겪고 사는 건 죽어도 못할 짓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벌어온 돈을 멋대로 쓰고 다닐 게 눈에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그럼 내가 선택지를 줄게. 자기가 결정해. 1번,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나와 결혼한다. 2번, 시어머니와 인연을 이어가고 나와 헤어진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 뭐? 엄마랑 인연을 끊으라고? 자기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천년을 마음대로 끊을 수가 있겠어? 그래? 그럼 답이 나왔네. 2번을 고른 거지? 나 갈 테니까 어머님이랑 잘 살아봐. 제가 확실하게 말했더니 그이가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아니야,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생각해보니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빼앗기고 살았던 것 같아. 내가 어리석었어. 나를 위해서라도 엄마와 절연하고 당신과 결혼하는 게 현명할 것 같아. 자기야, 나 1번 할게. 그럼 우리 헤어지지 않는 거지?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확실하게 인연을 끊어버리고 저를 찾아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큰 숙제를 떠안은 남편은 시어머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답니다. 시모를 버리지 못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헤어질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틀 뒤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문을 세게 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세기,
너 나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다며. 어머님? 지금 환자분 진료 중이니 나가주세요. 대화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야 이년아, 지금 그깟 진료가 대수야? 이봐 아저씨, 죽을 병 아니면 그만 나가봐요. 난 저 돌팔이년이랑 할 말이 아주 많으니까. 환자분이 어쩔 줄 몰라 하자 제가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진료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제가 괜찮다고 말하며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언성을 높이더군요. 쌍욕을 섞어가면서 말이죠. 이 연병을 년아, 니 년이 감히 내 아들한테 우리 모자 사이를 끊으라고 했다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인연을 끊으라는 개같은 소리를 한 거야? 어머님, 그걸 몰라서 모르세요? 하준씨 사업 말아먹은 거 그거 다 어머님 작품이라면서요? 회사 돈을 빼돌리면서 멋대로 가져다 쓴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가 되면 물주가 저밖에 없으니 저한테 빨대를 꽂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지, 벌써 빨대를 꽂으시려고 시도했잖아요. 어머님이 집에서 쫓겨날 판이니 그 옆집을 계약해서 저희 부부랑 셋이 살자고 했다면서요? 어머님 제가 호구로 보이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줄 아셨냐고요? 그래서 하준씨랑 인연을 끊었어요, 말았어요? 말았으면 그냥 나가서 두 모자가 행복하게 사세요. 이 펄펄 끓는 물에 대가리 처박을 년을 봤나? 끝까지 천년을 끊으려 만회하며 지랄을 하네? 이년아, 내 아들은 내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녀석이야. 네 년이 뭐라 짓거렸는지 몰라도 나랑 계속 함께 살기로 했단 말이야. 남편은 줏대 없이 또 시어머니에게 넘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제 앞에 나타난 거기도 했고요. 그래서 파혼 결심을 하고 말했습니다. 역시 어머님 아들은 바보 천체 등신 호구였네요. 마마보이 잘 데리고 사세요. 연관 끝났으면 나가세요. 저 할 일 많거든요. 환자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요. 인연이 아주 막 나가는구나. 너 오늘 잘 걸렸다. 니년은 오늘 내 손에 초상 치를 줄 알아. 흥분한 시어머니는 저에게 의자를 집어 던졌는데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피했답니다. 그러자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와 멱살을 동시에 잡고 앞뒤로 흔들어댔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잠시 앞이 캄캄했는데 곧 얼굴에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날아와 별이 보이더군요. 뺨 석대를 맞을 때까지 아무런 반항도 못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 머리채를 똑같이 잡아채고 짜대기를 있는 힘껏 날려주었습니다. 한 대씩 주고받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강도가 더 세서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거기서 멈췄으면 저도 이성을 찾고 봐주려고 했는데 광분한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청진기를 잡아채서 제 머리에 막 휘둘러댔습니다. 요리조리 잘 피하다가 두꺼운 책을 한 권 잡아서 시어머니 급방망이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 날아가서 진료실 문에 부닥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모든 기운이 빠졌는지 누워서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답니다. 이 천하의 개같은 쓰레기냐나, 감히 나를 때려? 너 내가 누군지 잊은 거냐? 나 이 대학병원 이사장의 사촌동생이야. 내 말 한마디면 니년은 이 병원에서 잘리는 건 당연하고 의사로서 다신 일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아 그러셔요? 그럼 지금 당장 이사장님을 불러보세요. 여기에서 저 좀 잘하라고 말해달라고요. 너 후회할 거다. 니년이 나한테 용서를 빌고 신혼집에서 셋이 살겠다고 마음을 바꾸고 사과를 했으면 내가 널 받아주려고 했는데 모두 물 건너갔어. 나도 너 같은 년을 며느리로 받느니 혀깨 물고 대지는 게 낫겠다고. 시몬은 그렇게 쌍욕을 퍼붓더니 핸드폰을 꺼내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사장님은 전화를 받은 지 5분 만에 제 진료실로 도착했답니다. 저희 두 사람의 머리꼴과 부어오른 뺨을 보시더니 많이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역시나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하며 저를 아주 악랄한 년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의 말을 가로채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밝혔습니다. 이사장님은 바닥이 꺼지도록 깊은 한숨을 내시더니 저에게 다가와 손을 올리시며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구선생, 미안하네, 응? 내가 사촌동생이라서 무턱대고 조카를 소개해줬네. 실은 말이야, 나도 얼마 전에 사촌동생 전남편과 연락이 닿아서 알게 되었는데 이 기집애가 평생 돈 문제로 속을 썩였다는구만.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건 물론이고 어디 가서 사기나 당하면서 살았다네. 그래서 전남편이 이혼을 결심하고 떠난 거지. 그런데 그 이후로 조카가 크게 성공하자 거기에 빌붙어서 아주 뼛속까지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고 살았다고 하구만. 조카놈이 순진한 구석에 있는 건 알았는데 회사까지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게 가만히 있을 줄은 다를 꿈에도 몰랐지. 이사장님도 아셨군요.
그럼 제가 왜 헤어지려고 하는지도 아시겠네요? 전 어머님의 호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이한테 인연을 끊으라고 한 거예요. 나도 알지. 자네가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을 말이야. 그런데 상황을 보아하니 그 녀석은 아직도 지 동생한테 잡혀있는 것 같구만. 어쨌든 그건 구선생이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내 동생은 데리고 나갈 테니 병원에 소문나지 않게 입단속만 지켜주면 고맙겠네. 이사장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지금 문 밖에 간호사들과 많은 환자들이 다 듣고 보고 있잖아요. 소문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이사장님이 어머님을 데리고 나가주세요. 제 말이 끝나자 이사장님이 시어머니에게 손을 뻗었는데 아직 화가 덜 풀렸는지 다시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이 죽일 년아, 네 년 하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 나한테 반기를 들잖아. 너만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날리려고 손을 들자 이사장님이 바닥에 있던 두꺼운 책을 들어 시모 뒤통수를 갈겼습니다. 이에 바로 기절하게 되었고 병원 보안 요원들 손에 끌려나가게 되었답니다. 눈앞에서 시어머니를 치우긴 했지만 병원에 남겨진 저는 더 이상 진료를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들과 환자들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진료 전문의를 다른 선생님께 해달라고 부탁하고 친정으로 갔답니다. 이래저래 상황을 전하고 결혼을 파토냈다고 전하자 부모님은 안타까운 시선을 봐주셨습니다. 엄마는 당신이 보는 눈이 부족해서 진작에 말리지 못한 탓이 크다며 스스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아빠는 화가 아예 없으신 분이었는데 제 뺨과 머리카락을 보시더니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끝장내겠다며 맨발로 뛰쳐나가시는데 엄마와 제가 겨우 말려서 이를 그르쳤네요. 저는 병원에 며칠 휴가를 내고 친정에서 휴식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크게 소문이 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더라고요. 개인 병원을 차리려면 아직 돈이 많이 부족해서 가까운 종합병원의 페이닥터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그 병원에 TO가 나서 계약서를 쓰러 나가려는데 부모님이 저를 붙잡고 앉히셨답니다. 엄마가 싱글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혜야,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았니? 몸은 괜찮은 거야? 다니던 병원까지 간뒀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 그럼 엄마, 나 멘탈 세잖아. 전에 일하던 병원에 계속 남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사장님이 엮여있는 사건이라 나온 거야. 그분은 나한테 진심으로 잘해주셨거든. 그러자 엄마는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열어보라는 말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통장을 펼쳐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저에게 받은 용돈을 모두 저축하고 있었으며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마련해준 친정집을 벌써 팔았다며 그 돈까지 통장에 찍혀 있었답니다. 엄마, 아빠 이게 다 뭐야? 왜 내가 준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으신 거야? 이 집은 또 왜 판 건데? 선혜야, 너도 이제 개인 병원을 차려야 하지 않겠니? 네가 우리한테 줬던 용돈과 생활비 그리고 이 집까지 모두 그대로 돌려주마. 아, 우리가 고물상도 정리했다. 이 돈이면 개인 병원은 충분히 차릴 수 있을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때문에 집에다 고물상까지 죄다 팔았다고? 엄마, 아빠, 나 개인 병원 하지 않아도 돼. 환자 치료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단 말이야. 그거야 우리도 알지. 네가 어디를 가나 잘해낼 거라는 걸 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너를 위해서 살아봐.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말이야. 선혜야, 엄마 아빠는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어. 거기에 이미 살 집을 마련해놨어. 노후에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기로 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드린 모든 걸 돌려주셨고 당신의 재산도 모두 저에게 남기고 고향으로 떠나시기로 결정했답니다. 저는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떠나지 말고 같이 살자고 설득해봤는데 이미 마음이 고향에 가 있으시다고 연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설득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부모님께 잘 떠나시라고 했고 개인 병원을 차리게끔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새로 취직한 종합병원에 전화해서 함께 일하지 못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며칠 뒤 떠나셨고 저는 경기도로 떠나 새로 살 집과 개인 병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큰 사거리에 병원을 마련해서 그런지 병원 문을 열자마자 환자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병원장이라 바쁘기도 하고 파혼하며 남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저는 당분간 남자를 기피하기로 했습니다. 남자가 좋은 사람이어도 나중에 만날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절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번 큰일을 당해봤더니 시어머니의 시옷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집만 오가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사단체에서 저에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몰려 사는 곳에 가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저야 너무 훌륭하고 뜻깊은 일이니 얼마든지 나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한 달 정도 동네에 가서 천막을 치고 어르신들의 건강검진과 영양제를 나눠드리고 있었는데 낯익은 얼굴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시옷자도 꺼내기 싫었던 시어머니였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입을 벌리더군요. 너가 여긴 왜 있는 거냐? 이봐요 아줌마, 나도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의사인 거 까먹으셨어요? 봉사활동하러 왔습니다. 아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내가 네 년을 제대로 복수해주지 못해 매일 밤 이를 바들바들 갈고 있었는데 잘됐다. 너를 내 손에 쥐어봐라. 여기서 해보자고요? 이 동네에서 쫓겨나고 싶으세요? 아줌마랑 나랑 붙으면 누구 편을 들지 생각해보세요. 보아하니 이 동네에서도 왕따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랑 말 한마디 섞지 못하는 걸 다 봤다고요. 저를 응징해서 이겨먹을 자신 있으면 덤벼보세요. 대신 싸움이 시작되면 난 봉사활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줌마 때문에 다른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아줌마가 아주 많이 미움을 받으실 거예요. 이우라시냐나, 얘나 지금이나 주둥이만 살았네. 그래, 네 말이 맞다. 마음 같아서 머리털을 싹 뽑아버리고 군형이라는 군형을 싸그리 막아버리고 싶다고.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관두련다. 많이 유해지셨네. 여하튼 검진 받을 거면 팔 내미세요. 혈압부터 재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조용히 팔을 내밀었고 저는 조용히 검진을 해주었습니다. 달동네에 와서 고생하며 사는 것 같았는데 몸은 건강하더라고요. 여하튼 그것으로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곧 하준씨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오르막길을 힘들게 올라오더군요. 그이는 시어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건네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4만원 벌었어. 나 잘했지? 잘하긴 개뿔. 이거를 누구 코에 붙이느냐? 아, 젠장. 참치회가 먹고 싶었는데 이거로는 못 사먹잖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 가서 배를 한 바퀴 더 돌고 와라. 4만원만 더 벌어오면 나 혼자 무한참치집에 갈 수 있겠다고. 알았어. 그럼 한 바퀴 더 돌고 올게. 오늘 우리 엄마 참치 드시게 하는 효도를 해야겠다. 빨리빨리 움직여. 오늘 저녁 되기 전에 통과하지 알아. 알았니? 아휴, 상황을 보아하니 쫄딱 말아먹고 달동네에 있는 여관방에서 기거하는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아직도 하준씨를 노예처럼 삼고 있더라고요. 한 푼 두 푼 벌어오는 돈을 뜯기는 걸 보니 기가 차덥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받았던 돈과 집도 모자라 고물상까지 정리하고 돈을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똑같이 못된 부모로 지내고 있었네요. 자식에게 모든 걸 베푸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자식에게 모든 걸 뜯어먹고 빨대를 꽂는 시어머니를 보니 제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들인지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물론 돈뿐만 아니라 행동과 가르침 모두 양가 부모님이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전 진짜 행운아이고 남편은 불행아이자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죠. 이렇게 저희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되었네요. 하마터면 제 인생을 통째로 말아먹을 뻔한 결혼 이야기가 조금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재밌고 속 시원하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